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이번 강의는 6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및 안정도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6장에서는 어떤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좋냐면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을 먼저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종류별 갖고 있는 특징, 어떠한 장점, 단점을 구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유도장애로 가서는 우리 유도장애에는 전자유도장애와 정전유도장애가 있게 되는데 그 유도장애를 어떻게 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도에 가서는 이 안정도의 종류와 어떤 것을 정태 안정도라고 있거든요. 그 정태 안정도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정태 안정도라고 하는지, 자,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안정도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전체 전력 계통에서 이러한 안정도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6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및 안정도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점 이제 여러분도 인지를 하시고 저를 함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 좋습니다.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을 볼 건데요. 자, 중성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상이 몰려있는 이 Y결선으로 치면 이 점이죠. 자, 요 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요 점을 우리가 중성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여기 왜 삐뚤어졌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런다는데 안 되는데 저는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중성점이 되겠죠. 이 중성점을 접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지에 접지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접지를 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접지를 하진 않겠죠. 어떤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시키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대지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선로와 대지 간의 전위를 대지전위라고 하죠. 자, 건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을 건전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히 한 상이 예를 들어 지락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지와 한 상이 만나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 상은 대지와 만났으니까 이거는 고장난 상이죠. 고장상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요 둘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자, 이러한 상을 뭐라고요? 건전상이라고 한다고요. 이 건전상에 대지전위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것을 억제해주기 위해 이 중성점을 접지하더라. 우리가 이 중성점을 접지하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 때 이러한 이유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 선로라든지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켜서 그 절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개전기의 확실한 동작인데요. 우리가 7장에 가면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기 파트라고 해서 보호개전기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 그러한 보호개전기가 조금 더 확실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접지를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특징은 직접 접지, 우리 접지 배울 건데 이제 직접 접지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 마찬가지로 접지 종류 배울 거예요. 자, 일선 지락 시 아크를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지락 전류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인데 송전 안정도 향상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송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중성점 접지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4가지 중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중성점 접지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그렸던 이러한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를 A상, 여기를 B상, 여기를 C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중성점을 어떠한 것을 거쳐서 접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중성점 임피던스라고 부를 거예요. 중성점 접지 임피던스라고도 부르죠. 자, 그런데 이 ZN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Zn에 따라서 접지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Zn이 무한대일 때. 무한대라는 건 뭐죠, 우리가? 저항이 무한대라는 건 뭐예요? 개방되었다죠. 즉, 회로가 개방되면은 우리가 저항을 무한대로 보고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접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0에 이론상 0이죠. 실제로는 뭐 0이 어렵겠지만 이론상 0에 가깝다. 임피던스가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락사고일 때 임피던스 최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그만큼 더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ZN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으로 대지에 그냥 전선으로, 도선으로 이렇게 접지를 해놓은 것, 도체로 접지를 해놓은 것을 ZN은 직접 접지 0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저항으로 접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항 접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어떠한 리액터로 접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호 리액터 접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 중성점 접지의 종류에 첫 번째로 바로 비접지 방식입니다. 여러분, 비접지 방식. 비접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피던스가 무한대. 결국에 말 그대로 접지를 안 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전압 단거리 계통에서 사용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한 33kV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성점 접지 종류에서 비접지 방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델타 결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상이라고 한다면 A상, B상, C상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선과 대지 간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접지를 안 한 상태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C상에 지락사고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발생해요?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지락전류 IG가 흐르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C상에 지락이 발생했으니까 이 C상에 연결된 대지 정전 용량 쪽으로는 이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지가 되어 있다면 이 접지 쪽으로도 가겠지만 지금 접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락전류가 모두 다 대지 정전 용량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이 발생한 상으로는 우리가 지락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락전류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노란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류가 또 다른 경로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을 IG1이라고 하고 G1이라고 하고 빨간색을 IG2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IG라고 하는 것은 IG1 플러스 IG2입니다. 물론 벡터죠, 벡터.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벡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장난 상의 경전 용량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나머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 쪽으로 무엇이 흐른다는 거예요? 지락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락전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패시터를 통해 흐릅니다. 이거 뭐죠? 충전전류잖아요. 충전전류는 뭡니까? 진상전류, 즉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류의 영향으로 나머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에 뭐가 상승해요? 이 걸리는 전압, 대지, 전위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접지 방식에서는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전상 대지 전위가 루트 3배에 상승하게 됩니다. 루트 3배. 우리 장단점 적을 때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최대 6배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선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지 충전 용량이 용량성 리액턴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락전류가 이 0 전위가 딱 0.1을 딱 통과할 때
그때 자연 소멸될 수도 있어요. 지락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락으로 인해서 여기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연 소멸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충전 전류로 흐를 때는 이렇게 건전상의 대지연이 상승을 초래하더라라는 것이 비접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 어쨌든 IG는 IG1 플러스 IG2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것을 벡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커패시터가 3개 있다고 해서 J3ωC 이게 아니라요. 여기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J3ωC 2가 됩니다. 여기서 이 C라고 하는 것은 대지정전 용량이 되겠죠. CS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락전류, 일선 지락전류가 3ωC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을 정리하기 전에 이 델타 결선의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델타 결선의 특징을 보면요, 보시면은 이게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델타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3고조파를 제거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변압기 3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난다면 변압기 2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변압기 2대로 무슨 결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V결선을 형성해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결선 형태를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와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될 텐데, 잘 보세요. 전류, 선전류 IL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선간전압 VL, 그 다음에 여기에 상에 흐르는 전류 IP 상전류, 그 다음에 상에 걸리는 전압,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VP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V결선 특징을 딱 보셨을 때 IL과 IP는 어떻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V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이렇게 같구나, 선전류와 상전류가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도 어때요?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V결선의 출력을 표시할 때 PV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L의 IL의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고 선전류가 같으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루트 3의 VP 곱하기 IP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이죠, 3.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V결선의 출력은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출력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출력비입니다. 출력비가 뭐냐면 우리 첫 번째 델타 결선일 때의 출력에 비해서 V결선 출력이 얼만큼 나오는지, 자,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델타 결선일 때의 출력을 P델타라고 하고요. V결선의 출력을 PV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델타 결선일 때 출력은 3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번복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루트 3입니다. 루트 3 여러분. 자, 3VI 코사인 세타인데, 그 다음에 V결선의 출력은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3V, 그러니까 델타 결선일 때 출력에 비해서 이 V결선의 출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곱하기 100%를 해주면 우리가 출력이 몇 % 정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계산해보면 분모 분자에 VI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루트 3을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3으로 나눠주는 거죠.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여기에 100%를 해주게 된다면 이 값은요 57.7
7%가 나와요. 그래서 V결선의 출력비는 57.7%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전기기기에서도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용률입니다. 이용률. 이용률을 보시면 V결선이 변압기 몇 대 쓰는 거예요? 한 대가 고장났을 때 두 대로 이제 삼성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V결선을 채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두 대의 용량 EVI분의 실제로 이 V결선의 변압기 용량은 루트 3V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해요? 100%를 곱해주면 마찬가지로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VI 지워지고 2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 값은요 86.6%가 나와요. 86.6%. 그래서 만약에 V결선의 출력비를 물어봤다 그럼 57.7%로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용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86.6%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VL과 VP가 이제 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벡터도로 한 번만 더 그려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상, B상, C상이 있다고 했었을 때 A상이 있고 B상이 있잖아요. VB. 그렇죠? 원래는 VC가 어디예요? VC예요. 근데 VC가 지금 하나가 변압기 고장나서 없어요. 그럼 이 VA와 VB의 합으로 구성되는 여기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V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어쨌든 정리가 되더라. 우리 벡터적인 측면보다는 자, 이렇게 V결선에서는 선전류, 상전류 같고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 V결선의 출력은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 루트 3 VP, IP,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출력비 같은 경우는 57.7%,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86.6%로 계산이 되더라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 비접지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3고조파 제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델타 결선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 적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제3고주파 제거 말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용량성 리액턴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락 전류가 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0점이 되는 순간 통과하려고 하면은 지락 전류가 자연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락 전류가 자연 소멸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세 번째 장점 뭐가 있어요? 변압기 한 대 고장 시 아까 전에 배웠던 V결선. 변압기 한 대 고장 시 V결선으로 3상 전력 공급 가능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단점도 볼까요? 이 장단점도 여러분 제가 적고는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안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쭉 강의를 보시고 나중에 내가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장단점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주 나오는 문항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단점 첫 번째 볼게요.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전류의 영향으로, 그쵸? 커패시터를 통해서 오니까 지락 사고 시, 지락 시 건전상 대지 전위 상승 몇 배? 루트 3배. 최대 몇 배? 6배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6배. 자, 두 번째는 접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호 개전기 동작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전상의 대지 전위가 상승하는 우려 때문에 전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절연 레벨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절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접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2차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접지에서 가져가야 하실 것은 장단점을 비롯해서 우리 V결선에 대한 출력비와 이용률, 그 결과값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지우고 다음 과정 보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 말 그대로 중성점을 대지에 직접 접지를 한 거예요. 자, 여기를 A상, 여기를 B상, 여기를 C상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로를 쭉 더 연장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접지가 그냥 되어 있죠. 직접 접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상, B상, C상이라고 했을 때 이곳에 C상에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일선 지락 사고가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럼 뭐가 흐른다고요? 지락 전류 IG가 흐른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접지한 도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락 전류 IG가 흐르고 이쪽으로 뭐가 흘러요? 지락 전류 IG가 흐르죠. 그러면 여기를 IG1, 여기를 IG2라고 본다면 지락난 상은 흐르지 않고 딱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제가 IG1과 IG2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보시면 이렇게 나눠질까요? 우리 저항은요. 전류는요.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요. 여기 지락 전류가 이쪽으로만 갑니다. 여기로 갈 것 같잖아요. 이론상 안 가요. 그래서 여기로만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C상의 지락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B와 A상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건전상의 대지 전위가 어떨까요?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그냥 거의 최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접지의 경우 장점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지락시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억제되더라. 최소. 상승이 최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억제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매우 이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선 최소니까 최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락 전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보호 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합니다. 아까 비접지는 접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했어요. 그게 단점으로 작용했다면 이 직접 접지에서는 지락 전류가 매우 커서 보호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기 및 선로의 절연 레벨 측면으로 보면요. 건전상의 대지전 상승이 억제되니까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이 어때요? 증가하게 돼요? 증가가 아니죠. 경감돼요. 경감.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절연 레벨을 줄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고요.
우리 변압기 단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으로 갈수록 절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절연 방식을 단절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의 장점에는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필기의 부담이 최소가 됩니다. 그만큼 필기가 부담하는 그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중성점이 0 전위가 되기 때문에 변압기 단절은 또한 가능하다라고 배웠는데, 우리 단점도 한번 적어보죠. 단점은 옆에다 적겠습니다. 왜냐면은 단점이 좀 많아요. 이 직접 접지가 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유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지락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락 전류가 너무 커서 통신선의 유도 장애 증가. 지락 전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를 많이 끼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락 전류가 너무 커서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기기에 손상, 초래, 우려.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락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송전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지락 사고일 때. 그러니까 비접지에서는 사실 지락 전류가 자연 소멸될 경우도 있으니까 송전을 지속할 수 있었잖아요. 직접 접지에서는 그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송전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시. 지락 전류가 너무 커서요. 너무 커서.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것을 바로 과도 안정도 도가 매우 나쁘다. 과도 안정도가 매우 낮다, 매우 나쁘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 세 번째 단점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락 전류가 매우 크다 보니까 차단기 동작도 그만큼 잦아지게 되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접지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교재 보시면은 유효 접지라고 있습니다. 유효 접지. 우리 유효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 시 이 건전상의 상규 대지상의 상규 전위가 1.3배를 넘지 않도록, 상규 대지 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범위 안에 돌도록 이 중성점의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유효 접지라고 추가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저항 접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우리 저항 접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저항기를 R, 그러니까 중성점 임피던스를 R로서 접지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저항 접지라고 하고요. 이 저항 접지에서 이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지락 전류가 줄어들게 되고, 저항값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지락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항을 높이면 전류는 적게, 저항을 낮추면 전류는 크게 해서 그 중간값을 조절하는 방식을 우리가 저항 접지라고 하게 되는데, 저항 접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고저항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저항 접지가 있습니다. 고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100옴에서 1000옴 정도의 저항으로 접지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저저항 접지에서는 30옴 이하, 보통 30옴 이하를 저저항 접지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값 정도만 좀 대략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라고요? 저항값이 올라가면 지락전류 줄어들고, 저항값이 내려가면 지락전류 올라가게 되고, 지락전류가 줄어들면 그만큼 통신선의 유도장애도 경감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반대로 지락전류의 그 접지 저항이 너무 높다 보면은 아까 전에 비접지 특징과 비슷하게 보호개전기 동작이 불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네 번째, 마지막 중성점 접지 방식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은 소호리액터 접지라고 있어요. 소호리액터 접지. 소호리액터 접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여기가 C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상이 뭐가 발생한 거예요? 지락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IG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직접 접지와는 다르게 이제 진짜로 전류가, 지락 전류가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어져요.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오메가 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소호리액터입니다. 뭐라고요? 소호리액터. 중성점을 소호리액터를 이용해서 접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호리액터 접지라고 부르고, 이거는 피터슨 코일 접지라고 해서 PC 접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을 말해요.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은 여기 대지 정전 용량과 여기 소호리액터의 크기를 병렬 공진시켜서,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죠? 병렬 공진시켰다는 거는 그 크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병렬 공진시켜서 지락 전류를 최소로 만드는 그런 접지 방식을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렬 공진을 하게 되면, 직렬 공진은 임피던스가 감소하지만 병렬 공진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최소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락 전류 IG가 이쪽으로도 나눠지게 돼요. 나눠지게 되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아니죠. 이 오른쪽은 지락난 상이기 때문에, 지락이 된 상이기 때문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여기랑 여기로만 흐르게 되겠죠. 그럼 경로가 두 가지로 설정이 되겠네요. 근데 지락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쪽으로 가는 두 전류를 IG1과 IG의 2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비접지 방식과 유사하게 이 IG1과 IG2의 벡터적인 합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그 두 개는 어떻게 됐었죠? J 오메가 3 앞에다 그냥 3을 쓰죠. 3 오메가 C S의 2로서 표현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 여기는 IL이잖아요. IL은 뭐죠?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 리액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잖아요. 유도성 리액턴스의 약자가 이거잖아요. XL. 전압은 2였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IL이 되는 거예요. 근데 XL이 뭐예요? 2파이 FL이니까 오메가 L분의 2로서 표현이 되죠. 마찬가지로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J 오메가 L분의 2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친 게 뭐라는 거예요? 지락전류 IG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지락전류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요, J 2로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메가 L분의 1로서 표현이 됩니다. 다시 J의 분모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2로서 표현이 됩니다. 2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지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1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J2로 묶으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3 오메가 C S로 정리가 되죠. 이게 뭐라고요? 0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옮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3 오메가 CS 에 3 오메가 CS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0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오메가 L분의 1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는으로 바뀌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딱 봤을 때 오메가 L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메가 L 3 오메가 CS분의 1이더라. 소리액터의 크기는 대지 정전 용량과 병렬 공진을 해서 이렇게 지락 전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접지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에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한 상당 XT라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XT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L 플러스 3분의 1의 XT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리액턴스 방향 바라봤을 때 XT가 세 개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 L 플러스 3분의 1 XT가 된다고요. 같은 리액턴스를 가진 게 세 개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와 같다고요? 3 오메가 C, CS를 C라고 쓸게요. 그냥 C분의 1과 같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메가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3 오메가 C 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XT가 된다고요. 이거 뭐예요? XT를 고려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턴스를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고려한다는 문구 또는 언급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만 신기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의 핵심이 되겠는데 우리 소호 리액터의 용량도 한번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용량. 지금 제가 이렇게 구했던 거는 소호 리액터의 크기예요. 크기예요. 용량을 물어보면 이제 충전 용량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요.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어떤 것을 말하게 되냐면 3선을 일괄한 자, 우리 전선로의 충전 용량에서 이 부분 뭐였죠? 기억나세요? 오메가 CV의 제곱 대지 충전 용량. 그러니까 즉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 중성점을 접지하기 위한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3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호 리액터의 충전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요. 오메가 CV의 제곱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킬로볼트 암페어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 주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C는 단위가 당연히 페럿이 될 것이고요. 여기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부분 보시면 합조도라고 있습니다. 합조도. 가끔 제가 합조도라고 하면은 어떤 수강생 분께서 합조기가 됩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 당황스럽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하거든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해도 제가 좋아해요. 그런 개그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으로 훅훅 들어오는 그런 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즐겁거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저에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힘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합조도에 대해서 볼게요. 합조도. 여기까지 이거 말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합조도는 보통 P로서 표현을 합니다. 자, P라고 하는 것은 합조도는 IC분의 I-IC가 돼요. 곱하기 100%를 표현해주게 됩니다. 즉 I라고 하는 것은 소호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고요. 여기 I. IC라고 하는 것은 정전 용량을 통해 흐르는 전류 IC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합조도가 0이냐 아니면 0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으냐 이것으로 우리가 보상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I-IC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I-IC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자, I-I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3 오메가 C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2가 같이 있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0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2 지워지게 되고 여기도 2가 지워지게 되어서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오메가 L분의 1은 3 오메가 C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양변 역수 취해 볼게요. 좀 보기 이쁘게. 그러면은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은 3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병, 렬, 공, 진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병렬, 공진 상태다. 병렬,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액터의 크기와 이 대지 정전 용량이 병렬, 공진을 이룬 상태입니다. 같다는 상태입니다. 자, 그것을 병렬, 공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는 그럼 P가 뭐라는 거예요? P가 0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I-IC를 우리가 0으로 놓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I-IC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0보다 클 때를. 그러면은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0보다 크려면 여기 위에다 그냥 더 쓸게요. 이렇게 0보다 크려면 우리가 다시 양변의 역수를 취해주는 순간 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메가 L이 3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과보상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P가 0보다 크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리액터에서는요, 이렇게 과보상을 해주게 돼요. 우리 계통에서의 진상 운전을 막기 위해서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크게끔 합니다. 여기 오메가 L이 3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은 리액터의 크기, 그러니까 소리액터 크기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액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더 크겠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액터에 들어가는 그런 전류를 더 많이 해주는, 더 과보상해주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10%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리액터에서는 이런 과보상을 일반적으로 채택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소리액터의 이런 합조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과보상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메가 L이 이번에는 3 오메가 C분의 1보다 큰 경우.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부족보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리액터에서는 이 부족보상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통의 진상 운전에 의해서 이상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족보상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합조도가 0보다 작은 지점을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까지 추가로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액터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리액터는 제가 소리액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 따로 나누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락전류가 최소이므로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크다. 크다가 아니죠, 여러분. 작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장시, 사고시도 괜찮아요. 고장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과도 안정도가 매우 높다. 과도 안정도가 좋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지락전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비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죠. 단점이에요. 제가 장점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장점은 이 두 가지로 아시면 되고, 설비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아까 비접지와 비슷하게 지락전류가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저항 접지에서도 저항을 너무 높게 해버리면은 보호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해진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소리액터 접지에서도 지락전류가 너무 작아서 거의 0에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병렬공진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단선 사고 시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연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가의 목적 기억나시나요? 연가의 목적? 첫 번째, 선로정수의 평형. 그로 인해서 두 번째, 통신선의 전자유도 장애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직렬공진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까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호 리액터 접지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것만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심화 강의든 기본 강의든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시다가도 이거 특징 안 떠오르는데 내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된 표가 있다면 확실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왼쪽은 이제 그 지락전류에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 고장 확대 여부, 절연 레벨을 줄일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다면은 이 오른쪽에서는 그러한 지락전류 크기에 의해서 크기, 장애, 보호개정기 동작 그리고 과도한 정도까지 구분을 지은 겁니다. 첫 번째, 비접지와 직접 접지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접지는 건전상 대지전이가 루트 3배, 최대 몇 배? 6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어서 최대로 표현을 했고요. 직접 접지는 지락전류가 모두 다 접지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론상 그래서 최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고장이 확대되는 거 비접지는 최대가 돼요. 고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직접 접지는 고장이 확대될 우려가 거의 없다. 자, 절연 레벨 경감은요. 비접지는 건전상의 대지전이가 상승하기 때문에 절연 레벨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절연 레벨이 증가해버리죠. 자, 직접 접지에서는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는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와 직접 접지를 비교한 겁니다. 저항 접지는 제외하고요. 직접 접지는 이제 지락전류 크기가 최대죠. 최대이다 보니까 과도한 정도도 나쁘고요. 그리고 송전도 지속할 수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유도장애도 굉장히 크고요. 다만 보호개정기 동작은 어때요? 확실하죠.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는 지락전류가 병렬공진을 이용해서 거의 최소이기 때문에 유도장애도 작고 보호개정기 동작은 불확실해지며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과도한 정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접지 특징 하나 더 있죠.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왜냐? 중성점 전위가 0이 되기 때문에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중성점 접지 방식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일선 지락 시 지락전류가 가장 큰 중성점 접지 방식은 무엇일까요? 직접 접지 방식이죠. 자, 고장 시 과도한 정도가 제일 좋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고요. 이 두 가지가 이 보기 선지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V결선 시의 출력비와 이용률을 각각 적으시오인데 우리 전력공학에서 했었죠. 출력비는 뭐였어요? 86.6%였고 출력비 이거 아니죠? 이용률이 86.6이고 출력비가 57.7%. 만약에 헷갈리시면요. 식을 한번 써보세요. 3분의 루트 3. 그럼 57.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용률 같은 경우는 86.6%입니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0% 하면 86.6이 나와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최소인 접지 방식은 비접지 방식일까요? 최대인 접지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X를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및 안정도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지어 보았는데요.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을 배웠잖아요. 종류와 그 특징,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렸던 그런 한 내용들,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 또 합조도라든지 충전 용량 있잖아요. 소호 리액터의 그 용량, 그것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